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북한 파병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10월 중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린 주체는 딱 두 곳이었죠. 러시아와 2년 8개월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한국 국정원이었습니다. 먼저 10월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보기관이 입수한 정보라면서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포함해서 약 10,000명의 북한군이 우리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죠. 젤렌스키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8일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일부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공개했죠. 앞서 약 2주 전이었던 10월 4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북한군 장교가 6명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목되는 건 3년째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온 미국과 나토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상 당사국들인데도 말이죠. 국정원 발표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은 5일이나 지나서야 북한군이 러시아에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고요. 다만 파병 목적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 우리가 가려내야 할 문제라고 답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가짜뉴스다, 허위다, 과장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러시아도 시인하는 상황입니다. 24일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고요. 같은 날 오전 러시아 하원은 김정은과 푸틴이 지난 6월에 체결했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난 10월 25일 푸틴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를 도울지 만약에 돕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도울지 이것을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거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면서 김정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싫기도 했었죠. 거의 3년째 이어지는 전쟁에 지쳐가는 미국과 유럽,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바이든 정부로서는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무엇보다 왜 이 시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군을 러시아 측에 보낸 걸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전제할 것은 10월 27일 기준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될 건지 가장 중요하게는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파병이냐 파견이냐 전투냐 지원이냐 이렇게 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맥락이 매우 달라져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사실이죠. 참고로 멀리는 한국도 지난 1960년대 베트남전에 군을 파병했고요. 가깝게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에 당시 조지 부시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한국 자이튼 부대 등을 이라크에 파병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파병의 목적도 상당한 논란이었죠. 당시 미국의 압박을 받은 노무현 정부는 전후재건이라는 명분을 걸었고 국회는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당시 파병 동의안에는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죠. 요점은 군 파병은 어느 나라에서든 상당한 명분과 함께 실익이 있어야 하고요. 때문에 파견된 군인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개별적 관계도 달라지고요. 국제사회 대응 수위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죠. 각설하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을 파병한 이유, 그 득과 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래된 경제 제재와 또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 경제는 늘 바닥입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수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죠. 지난 7월 29일 북한 노동신문은 북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연안 일부 군내 지역을 특별재해 비상지역들로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무려 5,000명의 주민들이 고립됐고요. 4,000세대와 수많은 공공건물 도로 등이 침수됐다고도 밝혔죠. 김정은은 직접 나섰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서 보트에 그 커다란 몸을 싣기도 했었죠. 워낙 민심이 사나워지자 다수 간부를 처형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절실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겠죠. 배고픈 국민들에게 정부라는 건 무의미하니까요. 이번 러시아 파병은 곧 외화벌입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돈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입대한 외국인 병사는 2,000달러 정도의 월급과 약간의 일시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12,000명 파병을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최소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3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물론 일부는 현물로도 지급되겠죠. 이 돈은 당연히 병사들 지갑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북한 정부가 상당액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극단적으로 북한 병사들이 챙기는 돈은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근거는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 동북 지역에 파견 나간 북한 근로자들 약 2,000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얘기가 한 20% 가져간다라는 거였습니다. 파업을 했다는 건 그마저도 안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장 손에 잡히는 외화벌이 외에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 경험이죠. 어떤 직업이든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군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조건이겠죠. 북한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련을 넘어 실전 경험을 쌓고 동시에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정찰 위성 등과 같은 고급 정보와 경험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시험 발사해온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북한이 처음으로 ICBM 발사를 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4년 4개월 동안 시험 발사를 중단했지만 남북 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면서 2022년 테스트를 재개했었죠. 고각 발사나 신형 고출력 엔진을 개발해온 북한은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5번이나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특히 북한의 ICBM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비행거리가 최대 15,000km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아직은요, 북한 ICBM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대기권 재진입은 물론이고요, 다탄두 기술 등을 전수받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죠. 참고로 다탄두 기술은 대기권 밖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된 뒤에 그 개별 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진입해서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좀 어렵죠? 사실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이 직접 만났을 때 많은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들은 정상회담 장소로 다름 아닌 아무르주에 있는 우주기지를 택했고, 푸틴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단언했었죠. 김정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푸틴과 김정은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가장 짜증스러울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짐작하건대 아마도 중국일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혹시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일단 적대적인 서방 국가들을 제쳐두고라도 가깝고도 멀기만 한 중국과 북한 관계는 최근에 다시 한번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국 외교부 첫 반응은 이런 거였죠.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들은요, 북한군 파병 문제가 중국을 더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작년 북러 정상회담 때도 중국은 양국 간의 일이다 이렇게 무관심한 척 했었죠. 어쨌든 이번 파병 소식은 그 차원이 다른 얘기라 아마도 더더욱 불편할 겁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중러 이런 틀 안에 갇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G2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원하고요, 다급해져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또 성장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서방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나 북한 일종의 같은 무리로 얽히면 이래저래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 그동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지도, 그렇다고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도 않은 배경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대신 러시아 측에 전쟁에 필요한 부품 수출을 하는 정도로 푸틴과 관계를 유지해왔고, 북한과는 냉랭한 분위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오래된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은 제발 일 저지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중국의 고위급들 혹은 외교관들이 우아하게 표현하는 주변국의 안정과 평화는 실제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아마도 부르르 떨고 있을 겁니다. 대선이 정말 코앞인데 북한군까지 움직이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악재 중의 악재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러시아가 북한까지 본격적으로 끌어들여서 약 올리는 꼴이니 말이죠. 우크라이나든 중동이든 전쟁이 지속된다는 건 현재 집권당인 바이든 행정부, 또 정확히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에게 무조건 불리한 뉴스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심지어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도 무언가를 반드시 잃게 됩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고려했겠지만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도 계산에 넣어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북한 내부 사정과 국제관계를 아마 계산해 봤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성은 희석된 데다가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결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9년 참담했던 그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으면서 요구한 것도 바로 민생에 정말 필요한 대북 제재 몇 개만 해제해달라는 거였죠. 이것은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선희가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종 제재와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 등으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이런 민심 이반 속에서 김정은은 특히 젊은 세대의 이른바 사상 이탈을 막겠다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해왔죠. 대표적으로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리고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까지 줄줄이 제정하고 탄압해왔습니다.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 등을 접했다고 청소년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었죠.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법들은 사실 민심 악화를 재촉하지만 결국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파병은 북한 내부 민심을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국제사회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론이 많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북한은 더 고립되는 상황이죠. 최근 유엔에서 벌어진 설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유엔 안보리회가 열렸는데요. 유엔 주재 영국 대사 바바라 우드워드는 푸틴 대통령이 불법 전쟁에서 총알바지가 될 러시아인들을 모집하는 게 어려울수록 더 북한에 의존하려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분쟁을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북한과 이란이 무기와 이중용도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는 철저히 국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하나 조율돼야 하고요. 잘못되는 경우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북한과 러시아가 세트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교부는 즉각 이것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반응했었죠. 1990년 한국과 수교 이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발언 몇 달 후 푸틴과 김정은은 보란듯이 우주기지를 함께 방문하고 군사협력을 대내외에 공개합니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뉴스는 지난해 내내 이어졌고요. 급기야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죠. 작년 4월 대통령실 도감청 파문이 터졌을 때 도청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한국 법에는 전쟁 지역에 살상무기 공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푸틴은 평양까지 달려가서 북러 상호 군사지원 조약까지 체결하기에 이르렀죠. 30년 이상 쌓아왔던 한러 관계는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선 분위기입니다. 반추해보면 우리에게 떨어진 과실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익과는 아주 먼 결과만 있었다는 얘기죠. 북한과 러시아의 거리를 최대한 벌려놓는 게 우리의 국익인데도 말이죠.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지식의 전당 이승원이었습니다.